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세요? 남편 빈소에 낯선 젊은 여자가 나타나 이렇게 봉투를 건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얗다기보다 뭔가 차가운 물에 머리를 처박힌 것처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 장례식에 이렇게 당당히 나타난 걸까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을 타고 내려와요. 세 번째 새벽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이었죠. 아침 7시쯤 됐을까요? 밤새 조문을 받느라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빈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너무 환해서 오히려 가슴이 쓰라렸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정갈한 걸음걸이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 앞에 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님 부인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원장 이경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무슨 보육원이랍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은 제 반응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닿는 봉투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더라고요. 박 사장님께서 늘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라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어요. 팔뚝부터 어깨까지 뭔가 서늘한 기운이 쭉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아이들을 돌봤다는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장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절을 하고는 발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라고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귀를 찌르는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꼭 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복도로 나갔어요. 남들이 볼까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봉투가 마치 뜨거운 석탄 덩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은 검게 그을린 것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요. 봉투를 뜯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봉투 끝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고를 반복했어요.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궁금한 마음이 이성을 이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봉투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하고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봉투를 다시 접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보육원 아이들을 도왔다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혹시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유독 귀에 꽂히더라고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똑똑똑 제 심장 박동 소리랑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속 미소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식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큰딸한테 물어볼까 싶었어요. 혹시 아빠가 보육원 이야기를 한 적 있냐고요. 하지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는 수밖에요. 상주석에 앉아서 저는 계속 그 봉투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돌봤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보냈다는 건가요? 얼마나요? 얼마 동안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대답은 하나도 없는데 의문만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무서웠어요. 이 안에 제가 모르는 남편의 삶이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모를 배신이, 거짓말이, 숨겨진 비밀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실은요, 몇 달 전부터 남편한테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혼자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재 문을 열자마자 남편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담배 냄새 같기도 하고 책 냄새 같기도 하고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손이 안 움직일 것 같아서요. 그냥 입술을 깨물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펜이며 명함이며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수첩과 메모지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거기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은행 이름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주로 쓰던 은행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6개월 전 제가 확인한 게 그때까지고 통장 내역을 쭉 넘겨보니까 훨씬 더 오래됐어요. 1년, 2년, 아니 더 오래전부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첫째 주 50만 원. 매달 첫째 주 50만 원. 기계처럼 규칙적이더라고요. 왜요? 뭐 하는데 쓴 돈이에요? 저는 통장을 꼭 쥔 채로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빚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투자를 한 건가? 근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부부가 뭐예요?
돈 문제는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득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억울함은 세월이 지나도 안 사라지더라고요. 6개월 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쯤 늦었을까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일 좀 있었어. 일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왠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돈 어디 쓰는 데 있어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남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부부가 돈 문제는 함께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필요한 데 있어. 필요한데요?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필요한 데가 어딘데요? 얼마나 쓰는데요? 아, 그냥 좀 있다니까. 왜 이렇게 캐묻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이래요? 뭘 숨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린 건지 서러워서 떨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야, 설마.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돈을 어디 쓴다는 거예요? 질문은 계속 꼬리를 물었는데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좀 더 차분히 물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다그쳤을까요? 남편도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제가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재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매달 50만 원, 6개월이면 3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00만 원. 콩나물값 아껴서 모은 돈이 그렇게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장례식장에서 받은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원장이라는 여자, 아이들을 돌봤다는 말. 혹시 이 돈이 그쪽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 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퍼즐 조각은 있는데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편지일까요? 사진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조용한 집안에서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열어봐. 진실을 확인해봐.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뜯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이 안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증거가, 거짓말의 흔적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어떻게 원망해야 합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끝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고를 반복했어요. 몇 번을 그랬을까요? 결국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침대가 이렇게 넓었나 싶더라고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운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요, 사람 속은 천길 물속이라지만 돈 앞에서는 딱 한 치 깊이도 안 되더군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스산하게 울렸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더라고요. 그날 밤도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화내고 있는 얼굴, 피곤해하는 얼굴. 그 모든 표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이라는 여자의 얼굴도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들을 돌봤다고요? 도대체 무슨 아이들이에요? 왜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왜 숨긴 거예요? 질문만 쌓이고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겨우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다시 눈이 떠지더라고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리는 말똥말똥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더라고요. 예쁜 풍경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답도 없고 위로도 없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봉투를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용기가 안 났는데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평생 궁금해하면서 살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냄새인데 그날은 왠지 쓰디쓴 냄새로만 느껴지더라고요. 소파에 다시 앉아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혀끝이 데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랑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더라고요. 햇살이 거실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날씨는 이렇게 화창한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세상은 밝은데 나만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수리는 뜨거운데 손끝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더라고요.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보였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편지였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정갈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박 사장님께 아이들이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아버지처럼요? 제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처음 선생님께서 저희 보육원을 찾아오신 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본인도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하셨죠. 뭐라고요? 남편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요? 저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제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보육원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숨겨야 해요? 제 나이에 이런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저한테 부끄러웠던 걸까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어요. 알아야 했어요. 선생님께서 매달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을 수 있었고 학원도 다닐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가끔 들러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환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들렀다고요? 남편이 보육원에 직접 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요? 무슨 핑계로 나갔던 거예요? 늦게 들어온다고 할 때요? 일이 있다고 할 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부인께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부끄럽다고요.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짐이 될까봐요? 저는 편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나는 당신 아내인데 당신 짐을 함께 나눠질 사람인데 왜 혼자 끌어안고 산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부인께서도 선생님의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시 인천 부평 사랑의 집 보육원 원장 이경희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대충 접어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얗다기보다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미안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커피 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어요. 아까 내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더라고요. 원래도 쓴 게 커피지만 그날따라 유독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요.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말고도 뭔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손을 넣어서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이더라고요. 아이들 7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이들부터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니 빠진 아이, 안경 쓴 아이,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아이. 모두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2024년 봄 소풍. 2024년이면 올해 봄이잖아요. 몇 달 전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예요. 남편이 이 아이들을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왠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몰랐잖아요. 당신 남편이 우리를 도와준 걸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안에 아직 뭔가 더 있었거든요. 만져보니까 두툼한 종이 묶음 같았어요. 꺼내봤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아니,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클립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1장, 2장, 3장. 세어보니까 20장도 넘었어요. 저는 클립을 풀고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후원금 영수증.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금액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50만 원.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여기로 온 거였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이유가 조금 달랐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게 아니라 뭔가 혼란스러워서 떨리는 거였어요. 영수증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2022년, 2021년, 2020년.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영수증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14년 1월.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후원을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이에요. 1년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요.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집도 고칠 수 있었고, 저축도 더 할 수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돈을 제가 모르는 곳에 조용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20장이 넘는 영수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그 종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바람 핀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후원한 거였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혼자 의심하고, 혼자 속 끓이고, 혼자 잠 못 이루고. 저는 뭐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억울해서 우는 건지, 미안해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원작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증도 안 받으셨어요. 편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편이 세금 혜택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후원했다는 얘기였어요. 이 영수증들도 원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제게 보낸 거였던 거죠. 저는 영수증을 다시 모아서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묶이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애를 쓰고 나서야 겨우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사진,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짹짹, 짹짹.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다고 했죠.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봉투를 꼭 안고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환한 미소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려서 휘청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물을 들이켰는데도 목 안이 칼칼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장을 보고 오는 사람,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혼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와 사진과 영수증이 다 들어있는 그 봉투를요.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감동받아야 하는 건지, 제 감정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남편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끌어안고 살았냐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아이들을 10년 동안이나 도왔다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뭐가 무서웠던 걸까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다고 했죠.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남편이 시댁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실망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원장한테 전화를 해볼까 싶었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보육원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없었어요. 편지 어디에도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소만 있었어요.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저는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생각보다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쯤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볼까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직접 가서 원장을 만나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고요.
남편이 10년 동안 도왔다는 그 아이들을요. 그럼 뭔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가서 뭘 알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보육원을 찾아가자. 원장을 만나서 남편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아이들도 보자. 남편이 아버지처럼 돌봤다는 그 아이들을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뭘 해야 할지는 알게 됐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서 입고 갈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옷은 싫었어요. 장례식 생각이 나니까요. 회색 가디건에 흰색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눈 밑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하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티가 확 났습니다. 내일 나가려면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싶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안 먹으면 몸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억지로 밥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눌러 삼켰어요.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 없는 침대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환하게 웃고 있었겠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당신 참 착한 사람이었네요. 근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남편이 나온 건 확실했어요. 저는 그걸 펼쳤어요.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육원에 간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푹 잔 덕분인지 눈 밑부기가 좀 빠졌더라고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입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안 먹고 나가면 중간에 배고플 것 같았거든요. 토스트를 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우산을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봉투, 지갑, 핸드폰, 우산.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넣을 때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들고 가면 원장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가서 뭘 듣게 될지, 뭘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회색 가디건에 흰색 티셔츠. 단정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어넘기고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이웃집에서도 아직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디건을 여미며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지도를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야 하더라고요. 10분쯤 걸린다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평소에 장 보러 가던 슈퍼, 자주 가던 약국, 남편이랑 같이 산책하던 공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길을 지나갔을까요? 보육원에 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버스를 탔을까요?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었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을까요? 버스 안이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앞자리에 할머니 한 분, 중간쯤에 학생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평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와보는 동네였어요. 건물들이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길을 찾았어요.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철문, 화분에 심긴 시든 꽃. 가난한 동네였어요. 남편이 이런 곳을 10년 동안이나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이 골목을 걸었을 거예요. 같은 풍경을 보면서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벽에 사랑이 집 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희미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들어가야 하는데 무서웠어요.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1번, 2번, 3번. 그래도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들어가야죠. 저는 발을 떼어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어요. 손을 뻗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저 박미숙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계신가요? 아, 잠시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바닥이 낡았더라고요. 장판이 여기저기 뜯겨 있었어요. 벽도 오래됐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깨끗하게 돼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집 그림, 가족 그림, 무지개 그림. 아이들 솜씨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그린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 그림들을 하나씩 봤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까르르, 까르르.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 소리를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요. 선생님이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 원장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캐비닛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원장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부인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남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원장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먼 길 오셨는데요. 원장은 전기포트에서 물을 따라 티백을 넣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도 차를 놓고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장례식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봉투를 받고 나서 너무 많은 게 궁금해서요. 남편이 정말로 10년 동안 후원을 한 건가요?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는 10년 하고도 2달이 더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 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원장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정말요? 부인께 말씀 안 하셨어요? 네. 한 번도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인께 말하면 짐이 될까봐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고요. 짐이 될까봐라니요. 제가 무슨 짐을 느꼈겠어요. 오히려 함께 나눴을 텐데요. 속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원장님, 남편이 언제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자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셨어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남편이 이 낡은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요. 처음에는 그냥 보육원 구경하러 오셨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요. 저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어린 시절이 그 순간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박 사장님께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보내겠다고요. 50만 원이요? 네.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직접 가져오셨어요. 직접요? 남편이 매달 여기까지 와서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였어요. 은행 계좌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직접 왔을까요? 왜 직접 오셨을까요?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 보려고 오셨죠? 아이들을 보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매달 여기 와서 아이들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저한테는 일이 있다고 늦는다고 말하고는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후원금만 전달하고 가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있어요. 보실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남편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랑 축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도 남편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남편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남편 무릎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원장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사진첩을 계속 넘겼어요. 여름 캠프 사진,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 생일 잔치 사진. 남편이 모든 사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진짜처럼 보였어요. 가식 없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아이들한테요.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주로 아이들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 친구 관계, 그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세상이 너희한테 기회를 안 준 것뿐이야. 근데 포기하지 마. 계속 노력하면 꼭 길이 열려. 그런 식으로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구나. 남편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아이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겠죠. 박 사장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정말 외로웠대요. 부모님 없이 자란다는 게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대요. 근데 누군가 한 분이 가끔 보육원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대요.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요. 제 손이 사진첩 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이 아이들한테 세상이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원장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몰랐어요? 박 사장님이 매달 여기 오는 거요? 네. 전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가 가끔 있었는데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아.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인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부끄러우셔서 못하신다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요. 왜 부끄러워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울했거든요. 남편이 왜 그런 걸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댁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박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본인을 처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고요. 집안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할 때 반대가 심했었대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안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저는 괴념치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한동안 무시했어요. 그래서 박 사장님께서 더 숨기고 싶으셨나 봐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더 무시당할까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제가 왜 몰랐을까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리고요.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박 사장님께서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랑해서 숨긴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배신하는 거 아니냐고 혼자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 못됐네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부인. 모르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의심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보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을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원장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미안해서, 슬퍼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진정이 됐어요. 원장이 휴지를 더 건네줬습니다. 저는 얼굴을 닦고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코도 빨개졌을 테고요. 물 좀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이 물을 따라줬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어요. 부인, 아이들 만나보시겠어요? 네. 지금 아이들이 2층 교실에 있어요. 토요일이라 학교는 안 가지만 보육원에서 공부하거든요.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보다니요. 남편이 아버지처럼 돌봤다는 그 아이들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갑자기 가도요?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줄게요. 분명 기뻐할 거예요.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원장을 따라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좁았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교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얘들아, 잠깐만.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명이었어요. 남자아이 4, 여자아이 3. 나이는 제각각이었어요. 어려 보이는 아이는 7살쯤, 큰 아이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박 아저씨 기억하지?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박 아저씨요? 한 남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안경을 쓴 아이였습니다. 응. 박 아저씨 부인께서 오셨어. 인사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밝았어요. 할머니, 박 아저씨 어디 갔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앞니가 빠진 아이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원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몇 아이는 눈이 빨개졌어요. 안경 쓴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쯤. 왜요? 아프셔서.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부인께서 너희들 보러 오신 거야. 아이들이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안경 쓴 남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박 아저씨가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축구도 같이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아저씨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다른 아이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한 여자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 박 아저씨 잊지 않을 거예요. 응, 나도 잊지 않을게. 아이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작은 손들이 제 손을, 제 옷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들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 남자아이가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뭔가를 꺼내서 제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아이들이랑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위에 박 아저씨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박 아저씨 생일 때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할머니가 가지세요. 저는 그림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웃고 있었고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들도 같이 울었어요. 원장이 휴지를 가져왔어요.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모두 얼굴을 닦았어요. 한참 후에야 교실이 조금 진정됐어요. 아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남편한테 힘이 됐구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도 우리한테 힘됐어. 안경 쓴 아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우리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다른 아이가 거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이곳에 계속 왔는지를요. 아이들이 남편한테 힘을 받았지만 남편도 아이들한테 힘을 받았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했던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해줬는지, 무슨 놀이를 같이 했는지.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마다 기억을 꺼내놓았어요. 박 아저씨가요. 제가 수학 못한다고 울었을 때 괜찮다고 했어요. 수학 못해도 다른 걸 잘하면 된다고요. 저는 친구랑 싸웠을 때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용기 내라고요. 저는 생일 때 아저씨가 케이크 사오셨어요. 초 불고 소원 빌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나 봐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얘들아,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응. 멀리 살아서.
근데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정말요? 응, 약속할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실을 나왔어요. 원장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원장이 말했어요. 부인,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남편 얘기 들려주셔서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까지 원장이 배웅해줬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부인,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원장님도 건강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원장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박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부인께서 그걸 알아주셔서 저도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원장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보육원 건물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낡은 회색 벽, 페인트, 벗겨진 간판.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다녔던 곳이에요. 이 계단을 오르고 저 복도를 걸었을 거예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발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까 흐렸던 하늘이 조금 개었더라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방에서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남편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까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었네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함께 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슬펐고 억울했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말 못했던 거라는 걸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하지만 그게 더 큰 짐이 됐다는 걸 남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게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1시간쯤 후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집.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외로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아이 그림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걸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아직 물어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요. 왜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렇게 숨기고 싶었을까요? 정말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장은 시댁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남편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하나씩 다시 열어봤어요. 혹시 뭔가 더 있을지 몰라서요. 남편이 남긴 다른 흔적이요.
보육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책상 앞에 앉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손으로 쓸어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흔적이요. 보육원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더 깊은 이야기,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다시 하나씩 열었어요. 위에서부터 천천히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이미 본 것들이었어요. 펜, 명함, 수첩, 메모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꺼낸 상태였어요.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서랍 안쪽을 뒤졌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어요. 공책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눌려있던 낡은 공책이요. 예전에 봤던 그 공책이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표지가 낡았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오래됐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첫 페이지에 보육원 방문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날짜가 있었어요. 2014년 3월 1일. 10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방문할 때마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4년 3월 1일. 오늘 처음 보육원에 갔다. 10년 만에 다시 본 보육원은 예전 기억과 달랐다. 더 낡았다. 하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는 그대로였다.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일기를 남겼다니.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봤다. 7명. 나이도 제각각이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외로워 보였다. 특히 안경 쓴 아이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눈에 밟혔다. 나도 저랬겠지. 안경 쓴 아이요. 오늘 만났던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저한테 처음 말 걸었던 아이요. 그 아이를 남편이 10년 전부터 지켜봤던 거예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4년 4월 5일. 오늘도 갔다. 안경 쓴 아이 이름이 민수라고 한다. 수학을 못한다고 울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물었다. 괜찮다고, 수학 못해도 된다고 했다. 민수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2014년 5월 3일. 민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에서요. 반갑게 인사했다. 나도 반가웠다.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2014년 6월 7일. 아이들이랑 축구를 했다. 땀을 뻘뻘 흘렸다.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봤다. 즐거웠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행복했다니.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매달 여기 가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다는 걸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몇 년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남편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7년 10월 7일. 민수가 중학생이 됐다. 키가 많이 컸다. 목소리도 굵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줍어한다. 고민 상담을 해줬다.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2018년 12월 1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웃었다. 나도 웃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 2020년 3월 7일.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못 갔다. 오늘 겨우 갔다. 아이들이 반겨줬다. 보고 싶었다고 한다. 나도 보고 싶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남편의 삶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책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접혀 있는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펼쳤어요. 쪽지를 펼쳤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공책에 적힌 글씨보다 더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제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쓴 편지였어요. 언제 쓴 걸까요? 왜 이 공책 사이에 끼워둔 걸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살아생전에 말 못한 게 있어.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 보육원 출신이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지. 그때부터 18살까지 나는 그곳에서 자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5살에 부모를 잃었다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너한테 이 얘기를 못한 게 평생 가슴에 걸렸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부끄러웠거든. 왜 부끄러워해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내 시댁 식구들이 날 처음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봤는지 기억해? 집안도 없고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했잖아. 결혼 반대할 때 내 어머니가 한 말도 기억해. 보육원에서 자란 애랑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요.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어. 내 시댁 사람들이 날 더 무시할까봐. 너한테 창피를 끼칠까봐. 나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까봐.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당신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10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보육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들어갔어. 10년 만에. 남편이 왜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봤어. 내가 어렸을 때처럼 외로워하는 아이들을요. 그때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받았던 상처를 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했어.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가끔 방문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게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아이들도 날 좋아해줬고. 근데 말이야, 미수가. 쪽지를 읽는 제 손이 멈췄어요. 너한테 말하면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내가 왜 그런 돈을 쓰냐고 할까봐. 아니면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섭섭해 할까봐.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살았어. 왜요? 왜 저를 믿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는 항상 행복한 남편으로만 남고 싶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쪽지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요. 이 공책은 내가 죽으면 내가 발견하게 될 거야. 서랍 깊숙이 넣어뒀으니까. 그때 내가 이걸 읽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해요. 이제 이해해요. 미수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외롭지 않았어.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가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살게 해줬어. 외로움을 잊게 해줬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 남편도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랑 산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랑해. 너의 남편이.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쥔 채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같이 했을 수 있었는데.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냥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책상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양복, 셔츠, 가디건. 다 익숙한 옷들이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남편이 자주 입던 회색 가디건을 꺼냈어요.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희미하게요. 세제 냄새 사이로 남편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가디건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몰랐던 걸까요? 남편은 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숨겼고 저는 남편을 의심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서로 몰랐던 거예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독, 또독. 그 소리가 제 울음소리랑 섞였어요. 저는 남편 옷을 안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남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전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요. 남편이 보육원 출신이든 부모님이 안 계시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남편을 사랑했는데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지 못했던 거죠. 시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남편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그 상처를 못 봤을까요? 왜 남편 마음을 몰라줬을까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뭘 본 걸까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외롭지 않았어. 저는 옷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위로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요. 그럼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걸까요? 남편한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기를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닫았어요. 남편 가디건은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재를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보육원에 갔던 날들을요. 아이들이랑 웃고 이야기 듣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날들을요. 그게 남편한테는 행복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 매달 무슨 생각으로 집을 나섰는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저는 그냥 남편이 늦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했고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좀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남편이 말했을까요? 보육원 이야기를요. 어린 시절 상처를요. 그럼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하늘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남편 가디건을 이불처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진지한 얼굴, 피곤한 얼굴. 그 모든 표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진 속 남편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랑 축구하던 모습, 책 읽어주던 모습,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게 진짜 남편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빗소리 속에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남편 옷을 안고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남편이 나왔던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요? 그친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일상이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테이블을 닦다가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육원 갔을 때 들고 갔던 그 가방이요.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가 있었어요. 원장이 준 그 봉투요. 편지랑 사진이랑 영수증이 다 들어있는 거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까요. 남편의 10년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원장이 쓴 그 편지요. 다시 읽어봤어요. 두 번째 읽는 거였지만 처음 읽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 제게 달려와서 손을 잡았던 그 아이들이요. 편지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단체 사진이요. 7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집어서 뒷면을 봤어요.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 2024년 봄 소풍. 올해 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기 몇 달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봤던 날이었을 거예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클립으로 묶인 20장이 넘는 영수증들이요. 펼쳐봤어요.
10년치 기록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매달 5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그게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있었어요. 봉투 안쪽에요. 손을 넣어서 더듬어 봤습니다. 종이가 만져졌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꺼내봤어요. 편지였습니다. 접힌 편지였어요. 처음 봉투를 열었을 때는 못 봤던 거예요. 안쪽 깊숙이 들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이게 뭐예요? 혹시 남편이 쓴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남편 필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또 제 이름이었어요. 이 편지는 내가 없을 때 내가 읽게 될 거야. 어쩌면 원장님이 전해줬을 수도 있고 내가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됐든 지금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했으니까요. 평생 말 못한 게 있어. 나 보육원 출신이야. 5살 때 부모님을 잃고 18까지 그곳에서 자랐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못했어.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너랑 결혼할 때 내 시댁에서 날 어떻게 봤는지 기억해? 집안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놈이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몰라. 내가 나 때문에 고개 숙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겼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내 시댁 사람들이 알면 더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게 두려웠어. 왜요? 왜 그런 걸 혼자 안고 살았어요? 10년 전 우연히 보육원을 다시 가게 됐어. 거기서 아이들을 봤어. 나처럼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그때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거야.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걸.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돈을 어디 쓰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 못해서 미안해. 화내고 문 닫고 들어가서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그때 생각이 났어요. 6개월 전 그 밤이요. 남편이랑 싸웠던 날이요. 저는 남편이 뭘 숨긴다고 다그쳤고 남편은 화를 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은 말이야, 미수가. 편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들한테 가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살게 해줬어. 외로움을 잊게 해줬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 버림받았다는 느낌,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 그게 지워지지 않아. 내가 곁에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어딘가 빈 구석이 있어. 제가 몰랐던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 빈 구석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걸 느꼈어.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니. 미수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는 항상 행복한 남편으로만 남고 싶었어.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미안해. 아니에요. 전 괜찮았어요. 같이 나눴을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아이들 좀 가끔 봐줄래?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가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내 안부 전해주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줘. 그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럴게요. 제가 갈게요. 마지막으로 미안하고 고마워. 너랑 산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사랑해, 미수가. 대시 너의 남편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 차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했어요. 평생을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직도 사랑해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이랑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들이요. 이제야 다 알게 됐어요. 너무 늦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햇살이 닿았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 온 뒤 공기가 상쾌했어요. 폐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생각을 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남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왜 혼자 끌어안고 살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웃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후회됐어요. 그때 제가 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좀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부탁한다고요. 가끔 가서 봐달라고요. 그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원장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쯤 갈까요? 토요일에요. 남편이 매달 갔던 첫째 주 토요일에요.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못다한 이야기를요. 마음을 정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할 일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없는 이 빈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끔씩이요. 남편처럼 매달은 못 가겠지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이들 얼굴 보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남편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방으로 가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공책이랑 같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한 곳에 모아뒀어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게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향이 퍼졌어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은 따뜻한 오후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은은하게 달았어요. 제대로 내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도요. 저도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요, 서로 숨기지 말고 살아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다 나누면서 살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혼자 끌어안지 말고요. 같이 짐을 나눠요. 그러면 덜 무겁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를요. 그리고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환하게요. 창밖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봉투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챙겼습니다. 액자에 넣어뒀던 거요. 그리고 하나 더요. 남편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이 길을 지나갔겠죠.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설렜을까요? 아니면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낡은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인천 부평 사랑이 집 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원장이 나왔습니다. 어머, 부인. 오셨어요? 네, 원장님.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요. 원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엄청 기뻐할 거예요.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할머니. 민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할머니도요? 응. 나도 잘 지냈어.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이야기. 남편이 했던 것처럼요.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얘들아, 박 아저씨 사진 가져왔어.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사진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저씨다. 아저씨 웃고 있어요. 우리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응, 너희들 보고 웃는 거야. 하늘에서도 너희들 응원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남편이 했던 것처럼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또 올게. 약속해. 언제요?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할머니가 시간 나면 꼭 올게. 아이들이 웃었어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원장이 배웅해줬어요. 부인, 고맙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힘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꼭 그럴게요. 저는 인사하고 걸어 내려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도 따뜻했고요.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왜 이곳에 계속 왔는지를요. 아이들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갈게요. 남편이 못다한 이야기를요. 제가 계속할게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어떻게 이 보육원을 찾게 된 걸까요?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장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 어린 시절 이야기요. 남편이 자랐던 보육원은 어디였을까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남편한테 힘이 돼줬다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고 싶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요. 제가 모르는 그 시절을요. 어쩌면 언젠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남긴 다른 흔적들을 찾으면요. 아니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럼 조금 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미수가.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 일이 생겼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편히 쉬어요. 저는 잘 살아갈게요. 당신 없이도요. 아니, 당신과 함께요. 마음속에서요.